네, 좀 쉬었다 오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제 총론의 마지막인 계약 해제에서 해제 행사 효과 소멸 보고요. 그 다음에 해지까지 봐서 오늘 계약법 총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보시면 요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해제권은 불가분성이 있어가지고요. 다수와 다수 간의 계약에서는 가령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 되지, 가령 세 사람이 있는데 해제권을 한 사람한테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분성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요 두 개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요 해제권을 행사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원상회복은 다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도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원상회복할 때 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돼요. 이자를. 근데 이자 가산 의무가 없었던 거 우리 합의 해제 있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합의 해제에서는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해제의 효과로 제3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이건 여기서 알아두세요. 일단 해제가 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뭐까지 돼야 되냐면 등기까지 완전히 된 완전한 권리자인 제3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요것도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 요거까지 구별을 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에서는. 자, 그럼 354페이지에 5번 해제권의 행사를 보면, 자,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밑줄 보세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해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해제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다시 철회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봤죠. 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괄호 4번 보면은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과 을이 있고요. 만약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갑이 해제를 했죠. 갑이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해제권을 행사해 놓고 을한테 뭔가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하면은 야 임마 너 해제했잖아. 너 이미 해제했는데 내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이 을의 채무 이행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채무 이행을 해제권을 행사해 놓고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 야 임마 너 해제했는데 내가 뭐하러 채무를 이행해. 빨리 원상 회복이나 해줘. 내가 손해배상은 해줄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해제권의 불가분성.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밑줄 전원에게 통지해야 돼. 전원이 전원에게 통지해야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밑줄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해제권자도 상실한다. 별표.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요거 불가분성 한번 읽어보시고, 하지만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유관계라던가 그런 여건 때문에 요 해제권자가 3명일 때는 한 사람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나머지도 상실한다. 그리고 전원이 전원에게 통지해야지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355페이지 해제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제의 효과는 계약을 해제하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던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다음과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한대요. 그럼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고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지죠. 그리고 계약을 위반한 애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제3자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요게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한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좀 하자고요. 해제 소급표라 그래서 계약의 의행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해제로 인해서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당사자는 해제하게 되면 채무, 계약상의 채무를 면하면서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둘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이행을 둘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물건이 자동 복귀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근데 뭔가 이 을이 잘못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요 갑이 해제, 유효했던 계약을 해제하자. 그렇게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해제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자동으로 그냥 복귀하는 거예요. 뭐를 할 필요 없이. 말소 등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해제권을 행사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해제하면 소유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갑에게 자동 복귀하고 을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은 등기부상에만 올라가 있지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 소유권자 을을 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예요? 해제하면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갑이 소유권인 물권자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권은 갑이 소유권자, 즉 물권자의 위치에서 청구하는 거니까 이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해제하면 이미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그냥 복귀합니다. 자동으로.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이제는 해제를 하고 나면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이제는 누가? 그죠?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제3자의 관계가 생기는데 해제 전에요. 이게 중요해요. 해제 전에 요 을이 병한테 가령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대요. 소유권 이전을 병한테 해줬어요. 그러면 해제를 하고 나서 이 병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이 병한테 가서 야 이거 해제했으니까 이거 원래 소유표가 있어서 이거 그냥 내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너 빨리 여기서 나와 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해제 전에 을이 병한테 제3자에게 요거를 매도해가지고 등기까지 돼 있는 요 제3자는 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해제를 한다 그래서 제3자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제3자 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가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가 있겠죠.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한번 좀 보면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물건이 자동 복귀한다. 뭐 없이. 그렇죠.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거 적으세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자동 복귀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원인행위인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그 물권 변동의 효과도 당연히 소멸되고 이전의 물권도 등기 또는 인도 없이 자, 밑줄 보세요. 등기,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의 의무를 좀 볼게요. 원상회복 의무. 제3자는 조금 이따 나오고, 그게 좀 이따가 보고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래대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이미 이행되어진 급부가 준 거예요. 급부를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원상회복의 성질은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원상회복의 반환 범위는, 자, 밑줄 보세요. 선악을 불문하고 그냥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한다. 그래서 반환의 이익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냐 안 하냐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청구인이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싼 거로 3번에 물건과 사용이익도 반환. 뭐냐면 원래 물건 부동산과 거기서 임대료가 나왔으면 임대료까지 다 반환해서 과실까지 다 사용이익 과실까지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원물과 함께 과실까지 반환해야 된다. 밑줄 그으세요. 과실까지 반환해야 된다. 원상회복. 원상태로 돌려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임대료까지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멸실된 경우에는 가액을 거기에 맞는 금액을 돈으로 줘야지. 만약에 건물이 멸실돼 있으면, 그죠? 그래서 가액 반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금전을 반환해야 될 경우 있죠. 가령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받았다. 근데 해제를 하게 된다. 해제. 그러면은 이자 가산해야 돼. 이자 가산. 밑줄 별표. 금전 반환의 경우에 이자 가산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 반환의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예요. 받은 날 동그라미, 받은 날. 계약일 X, 계약일이 아니에요.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 이자 가산해서 반환. 자, 그래서 법정 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잖아요. 그죠? 법정 이자를 부과함을 요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금전 반환은 뭐가 있다고요? 이자 가산 의무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자 가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해제에서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었어요. 거기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 거라 그러죠. 그죠? 자,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손해배상을 넘기셔가지고 교재 35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누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어가지고, 가령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가령 을이 갑한테 매수이니까 돈을 줬을 거고, 갑은 건물을 소유권 이전해 줬을 텐데, 방금 전에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된다니까 요 건물을 다시 갑한테 돌려주고 갑은 을한테 요 돈을 돌려줬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근데 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계약 위반을 했으니까 얘는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원상 회복하고 나서도 얘는 죄를 얘가 졌으니까 요놈한테는 손해배상을 갑이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해제나 또는 해지를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해지 또는 해제를 하고 나서도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나서도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쌍거로 1번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제하고 나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에 기해서. 자, 그래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 원상회복하고 나서 손해배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채권과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밑줄. 채무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는 남아있으므로 해제권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제와 동시에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와 요 손해배상 의무까지 합쳐가지고 둘 다 뭐예요? 원상회복할 때 요게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인데 예외적으로 실내이익 배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불능 당시의 시가를 배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능 당시, 즉 계약 당시가 아니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눈대중으로 그냥 봐두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죠. 4번에 해제 소급표와 제3자의 보호. 뭐냐면 소급표가 있으면 다시 원상 회복을 되죠. 원상 회복이 되는데 그때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해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해제가 됐다 그래도 이거예요. 아무리 해제가 됐다 그래도 다시 갑이 요 토지를 아까 원상 회복했죠. 그렇다고 그래서 병을 쫓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제3자 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범위가 중요해. 제3자의 범위. 자, 그래서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 시험에는 해제 전을 해제 후라고 하면 틀려요. 해제 전에 밑줄 새로운 이해관계 플러스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동그라미 등기 요 세 개를 다 갖춰야지 완전한 권리 밑줄 취득한 자가 제3자가 돼요. 그러면 가령 해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럼 걔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된 다음에 요거를 말소까지 된 상태에서 요 병이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하면은 얘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해제 전에 했어요. 이제 해제 전에. 근데 해제 후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요것도 중요합니다. 해제 후에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예외가 있는데 해제를 했어요. 근데 아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을이 소유권자인지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등기하는 애는 보호를 해줍니다. 이따가 나와요. 근데 방금 전처럼 말소 등기한 후에 해제 후 말소 등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들어온 애는 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예요. 등기까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등기까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해제 전에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봐봐요,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인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계약, 자 여기 봐봐. 다 계약 해제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교재에서 봤듯이 계약 해제 전이야. 해제 전. 포인트는 해제 전이 중요해. 해제 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해제 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갖춰야 돼요. 등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호되는 제3자라고 앞에서 언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교재 55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55페이지. 잠깐 갔다 올 거니까. 거기 보면은 또 예전에 우리가 제3자라고 잔뜩 배운 게 있어요. 어디냐면 이거 55페이지 허위 표시 있죠. 통정 허위 표시에 55페이지 보면은 제3자의 경우와 제3자가 아닌 경우라 그래서 우리 이거 막 진짜 악정 고투하면서 막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제3자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요 해제할 때의 제3자하고 틀려요. 왜냐면 우리가 55페이지에서 배운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지 등기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범위가 더 넓어. 얘네는 등기를 안 갖춰도 안 갖춰도 되는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요 해제에서의 제3자는 등기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55페이지에서 배운 내용보다 훨씬 쉽고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등기 됐나 안 됐나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되게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울 게 없습니다. 아까 55페이지의 제3자는 외워야 되는데 범위가 거기 좀 넓고 사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해제 전 그리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서 등기까지 다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갑과 을이 서로 계약해가지고 서로 이행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을까지 넘어왔죠. 을까지 넘어왔는데 요 을이 지금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저당권을 병한테 설정해주고 병은 저당권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갑이 요 부동산을 원상 회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병의 저당권이 있죠? 근데 야 이건 원래 내 거니까 너 말소해라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해제 전에 등기까지 됐어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죠? 해제 전에.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이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방금 설명드렸죠. 저당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자죠. 이번에는 저당권이 아니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렇게 등기까지 다 했어요. 해제 전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병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등기까지 또 됐어. 병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거래 말고 새롭게 소유권을 이해관계를 맺었죠. 얘도 저당권도 그죠? 요 계약 이후에 맺은 거잖아요. 계약 이후에. 근데 계약 이후에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고 거기다가 해제 전에 등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보호된다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맺었어요. 요 거래 말고 새로운 관계를 거기에다가 등기까지 마친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약 해제 전이에요. 을이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등기가 아니지만 등기와 똑같아요. 등기와 그 효력이 거의 똑같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가 됩니다. 아셨죠? 얘는 등기가 안 됐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추면 등기한 거랑 똑같이 쳐주거든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가 돼요. 등기가 안 됐더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 전에 을 명의의 건물, 그러니까 이건 토지인데 뭐 이게 건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아직 해제 전에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가압류라고 걸면 을의 채권자 얘도 요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해제 전이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까지 한 사람. 요 을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여기다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도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등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 계약 해제 전에 이 계약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계약들을 다 맺고, 그죠?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다가 등기까지 된 애들이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5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계약 해제 후라는 말이 나와요. 말소 등기하기 전 밑줄. 이게 중요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등기는 소유권자 을로 돼 있죠. 근데 얘가 지금 해제했어요. 해제하고 나서 요 소유권 을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을로 보이죠. 그래가지고 요 병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봐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해제한 후에 말소 등기하기 전이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요 등기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저당권 했는데 이때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희생시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원래는 계약 해제 전에 해야 되는데 요 경우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 후에 말소 등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이게 선의의 제3자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악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시험에는 계약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 또는 악의의 제3자 이름 틀려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를 해주더라. 위에 4개는 선악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오케이. 됐습니다. 요게 보호받는 제3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는 더 쉬워요. 뭐냐면 얘네들은 등기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호받지 않는 제3자의 범위를 보면 토지, 자, 1번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데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자예요. 이 경우 토지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이런 겁니다. 가령 요 토지를 갑이 을한테 요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등기가 여기가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된 상태에서 병이 요거를 요렇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이 경우에는 보호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봐봐요.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예요. 갑이 토지를 샀어. 그러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 산 다음에 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병이 토지를 산 게 아니라 요 건물을 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물 등기부에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건물 등기에서는 1번에 소유권자가 을로 돼 있고 2번에 소유권자가 병으로 돼 있죠. 근데 봐봐요. 지금 이거는 건물에 관한 건데 여기서 토지에 대한 해제가 일어난 거예요. 토지. 그래서 봐봐요. 여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건물이 해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병은 건물을 누구한테 산 거예요? 요 토지의 매수자인 을로부터 요 건물을 샀는데 해제가 된 거는 요 계약이죠. 어떤 거? 요 건물의 기본 권리가 되는 토지가 만약에 해제가 돼 버린다? 그러면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 건물 매수인.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를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요.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 여기가 한 단어예요. 한 문장.
토지를 매매하여, 즉 을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한 자인데 얘는 등기를 하더라도 보호가 안 돼. 왜? 건물을 등기한 거죠. 토지를 등기한 게 아니라. 계약 해제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토지 매매에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좀 무식한 말로 토지가 나가리가 됐으니까 건물 등기를 갖고 있어도 얘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만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나 분양권, 어떤 채권을 산 양수인들은 얘네들은 등기가 안 되죠. 이런 채권이나 분양권, 등기 청구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되니까 얘네들 당연히 보호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부동산에다가 하면 괜찮은데 채권 자체를 압류한 애들은 등기가 안 되니까 얘네들도 안 돼요. 그리고 제3자를 위한 수익자,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여기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있고 서로 계약을 하고 여기 제3자라고 불리는 수익자 있었잖아요. 요 수익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어요? 아니면 계약할 때부터 있었죠? 그렇죠? 이 계약할 때부터 있으니까 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되게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55페이지에서 봤던 걔네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봐봐요.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한번 볼게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먼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지금 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로 됐어요. 그래서 을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자는 어떻게 해요? 보호가 되죠. 여기 병 이렇게 등기가 되면 요것도 계약하기 전에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밑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보호가 된다. 요것도 계약 해제 전에 을명의 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요 을의 채권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전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등기가 되니까. 5번이 뭡니까? 5번이 유일하게 계약 해제 후 그런데 말소 등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동그라미. 선의의 제3자. 밑에 악의는 안 돼요. 이거 조심. 그 다음에 보호받지 않는 제3자의 범위. 요 1번이 요게 시험이 잘 나와요. 왜냐면 요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자 있잖아요. 등기했다 그러면 또 등기만 보고 눈이 벌게 돼서 찾다가 요걸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괄호를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 요게 한 단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위에다 적으세요. 을이 지은 건물, 무식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을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 이 을이 뭐냐면 이 을이 토지의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 매수인이야. 토지 매수인. 근데 지금 얘는 어디에다가 등기해요? 건물을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 계약이 해제가 돼서 나가리가 되면 건물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분양권, 채권의 양수인 이런 애들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호 못 받고 채권 자체를 압류한 부동산에다가 압류했으면 받는데 그죠? 등기가 돼서 근데 채권 자체를 압류한 애 못 받고 제3자를 위한 수익자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내용이 358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봤어요, 오늘. 그러면 자, 넘기셔가지고 359페이지에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인 소멸 원리는 이행을 해버리면 해제권이 없어져요. 그죠? 해제할 거리가 없죠. 없어지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 다음에 해제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특수한 소멸 원인에서 최고에 의한 소멸이 있어요. 자,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누가 최고를 하냐면, 지금 이거는 계약을 어긴 채무 불이행을 한 애가 최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여기 지금 갑이 있는데, 얘가 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어. 얘는 이제 채무 이행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빨리 갑이 얘가 야 임마 너 왜 이행을 안 하냐 해제할게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도 원상회복 줬던 돈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해제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답해. 그래서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이 정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 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그러니까 최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하려고 최고하는 게 아니라 을이 야 임마 너 빨리 해제 안 해? 라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을 가지고 얘가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해제권자가 갑이죠.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최고하고 다르지. 저번 시간에 배운 최고는 뭐예요? 요 해제권자가 일단 이행 지체가 있을 때 일단 최고한 후에 해제하는 건데 해제권자가 하는 최고인데 여기에서만큼은 뭐예요? 그죠? 요 채무 불이행을 저지른 요 상대방이 야 빨리 해제 안 하니? 왜 가만히 있니? 라고 최고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얘기 안 하죠? 그러면은 얘가 가진 해제권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소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최고에 의한 소멸은 상대방의 최고에 의해, 즉 해제권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훼손 또는 반환 불능이 되면 이때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요거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이때는 발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1인에 대한 해제권에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래서 뭐 요 소멸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요거만 그냥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 최고에 의한 소멸이라는 것도 있구나. 요 특이하네. 요런 거.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그냥 우리가 요거만 알면 돼요. 계약의 해지. 자, 해지는 해제하고 어떻게 달랐습니까? 해지는 요게 중요하죠. 계속적 계약이야. 계속적 계약이 있어. 그래서 해제는 소급해서 효과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에 효과가 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그냥 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런 데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해지권의 발생의 원인들이 이것도 법정 해지가 있고 약정 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해지권의 행사 요것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리고 요것도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불가분성. 그래서 전원에게 해야 된다.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해지는 그냥 해제와의 차이점만 살짝 보면 돼요. 그리고 해제 효과가 소급효가 없죠.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것도 없어요. 소급효가 아니니까.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 해지의 경우 합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이자 가산의 의무가 없다. 앞에 배운 내용 그대로죠. 해제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361페이지 핵심 체크 몇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이 현존하는 여부나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 전부라 그랬죠.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요거 선악을 불문하고 다 한다 그랬어요. 맞고. 2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고.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돼. 아니죠. 이행 불능이니까 요렇게 그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서 이행 지체 상태로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냥 이행 불능을 해제할 수 있어요. 변제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4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한다. 맞죠?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5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합의 해지는 이자 가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정리로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자, 포인트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해제권은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 1인이 해제권 상실하면 다른 해제권자도 상실한다 그랬습니다. 원상 회복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금전 반환의 경우 이자 가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보호받는 제3자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등기가 돼야 되는 애, 그죠?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될 거.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보호되더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뭐 해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러 가자고요.